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나요? 네, 뭐 이제는 N차 관람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되게 뜻깊은 또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빨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함께 해주실 우민호 감독님, 김성수 감독님, 그리고 박훈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럼 저희 옆에 계신 우민호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두 번째 주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감독님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예.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극장에 와주시고 또 이렇게 집인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길이 엄청나게 설레이더라고요. 네. 저도 하얼빈이라는 영화에 참여했었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참여했었지만 이 두 분의 작품을 보고 자란 배우로서 또 이 두 감독님의 작품을 보고 또 함께한 배우로서 이분들과 같이 영화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이고 약간 기대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대신 1년에서 함께 직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봤던 가장 감동스럽고 또 너무나 재밌게 봤던 하얼빈이라는 영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우민호 감독님 또 저는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는 박훈 배우 또 우리 주종목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를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오늘 자리가 하얼빈이라는 훌륭한 작품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기다려온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서울의 봄과 이 하얼빈은 굉장히 중요한 같은 날짜에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얼빈이 1909년 10월 26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였다면 또 서울의 봄은 그로부터 70년 뒤죠. 1979년 10월 26일 이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어서 그리고 영화가 좀 되게 달만 좀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누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또 묘하게 또 이제 박훈 배우님께서 아직 밸런스 게임을 하듯이 사이에 앉으셔가지고 이 두 영화의 또 교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실까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요. 어쨌든 제가 처음 이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서울의 봄과 이 하얼빈은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고 하는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이제 김원국 대표님께서 직접 기획과 이제 제작까지 또 참여하신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감독님이 만드시고 이제 개봉한 시기는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이 같은 제작사 안에서 한 영화가 이렇게 메이드되는 과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그래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두 영화 모두 이제 제작되기 전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수 감독님이 하얼빈 저보다 이제 먼저 작품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사 현장들은 이제 끝나고 찍으셨는데 저는 이제 딱 거기까지 12교에서 이제 거기까지인데 김성수 감독님이 그 다음을 찍으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았고 기대가 많았고 감독님 또 워낙에 또 대가시고 하니까 어떻게 찍으실까. 근데 정말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시고 찍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그거 못지않게 제가 감독님보다 한 10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얼빈은 찍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좀 납니다. 예. 김성수는 어떠십니까?
예, 제가 그 서울의 봄을 이제 하기로 했을 때 그 김원국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산의 부장들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그 이제 이병헌 씨가 이제 김재규 역할을 했더니 이병헌 씨가 그 마치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10월 11월 26일 아마 저녁 한 자정 가까이 될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에서 바로 이어지는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남산의 부장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 진짜 완전히 몰입해서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제안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남산의 부장의 이제 그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행히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얼빈을 보면서는 이게 또 남산의 부장도 좋았지만 전혀 다른 그 경지로 나아간 작품인 것 같아서 참 우리 우민호 감독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이에 박훈 배우님 어떠셨나요? 두 영화 모두 참여를 하셨는데. 네, 덕분에 계속 시대극이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저야 진짜 이 작품들 우민호 감독님하고 작업하기 전에 김정수 감독님하고도 작업하기 전에 사실 두 분이 만드신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저는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그런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의 교집합이라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오네요. 그 어떠한 감투보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 이번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가장 궁금한데요. 저는 두 영화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닮아 있으면서도 그리고 좀 다른 지점도 꽤 많죠.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최고의 촬영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좀 다른 두 촬영 감독님이 바로 홍경표 촬영 감독님과 이목의 촬영 감독님인데 그 두 사람의 정말 좀 닮아 있으면서도 다른 스타일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을 놓고 보면은 서울의 봄이 굉장히 좀 뜨거운 영화라면 그러니까 이태신 장군이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서 기어이 이 전두광에게 멘트를 날리잖아요. 너는 이제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는 그런 영화라고 한다면은 이 하얼빈은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안중근 장군님의 얼굴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쓰러지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 이런 것들도 자제하면서 바로 이제 화면이 이제 직부감으로 그 현장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처리가 돼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출자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 우민호 감독님께 오늘 좀 준비하셨던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 있을 때 몇 개 여쭤보긴 했는데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 영화에 받은 감동 또 놀라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얻어낸 성취 중에 가장 이제 같은 영화인으로서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지금 요즘 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이제 모바일 화면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분들한테 영화적인 그리고 꼭 대형 스크린으로 꼭 봐야 하는 영화를 보여준 게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화면의 장중함 또 해외 로케이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찍어낸 이미지들이 어떤 그냥 화면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걸어온 어떤 길을 보여주는, 그런데 보통의 이런 독립영화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영화를 다룬 것들은 이제 그분들이 했던 사건을 다루는데, 이 영화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지형도를 마치 그 풍광 속에 담아낸 것 같아서, 이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찍어낸 너무 훌륭한,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영화적인 어떤 표현력으로 이렇게 멋지게 보여줬다는 게 정말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분들한테 그 안중근 의사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기억시켜주고, 그리고 더 큰 성취는 사실은 독립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역사는 안중근 의사의 그 총성만을 기록하지만 사실은 같이 함께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의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관점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른 독립군들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또 실존 인물과 또 새로운 인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구성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안중근 의사를 하면서는 안중근한테 집중하게 만들고, 당연히 안중근의 그 엄마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결단과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뭐 존경하는 감독님께서 저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하얼빈 은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다가가기는 전 힘들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그분들의 그 마음, 그 정신은 어땠을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화두였고 중요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영화에 그래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이랑 우리 스태프들, 배우들이랑 같이. 그런 게 이제 중요했던 영화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감독님 질문하신, 제가 이제 안중근 자서전과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서적 자료들을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자서전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전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총을 당기기까지 정말 수많은 동지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그 위에서 할 수 있었다고 그걸 느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제가 느꼈던 감정이기도 한데요. 점점 만들어가면서도 느꼈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했던 건데, 어떤 그분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미안함을 더 느끼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통쾌하게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들의 마음과 그런 정신을 좀 처절하게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되게 장엄하고 좀 숭고하게 좀 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어떤 장엄한 광활한 그런 어떤 자연을 막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김성섭님께서 이제 그 인상을 말씀하시면서 성취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그 구체적인 장면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섭 분께서 이 하얼빈을 보시면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면서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나라면 저렇게 못 찍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장면도 있으실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자리를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우 감독님 인터뷰들도 다 보고 그랬는데, 방금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가장 납득이 되는 게, 사실 이게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 왜 얼음의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서 그 어려운 환경,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스태프들을 그렇게 촬영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판단을, 그게 이제 영화 속의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어떤 사건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고 설정샷이고 그런 브릿지 같은 장면이었는데 그게 영화를 보고 났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아마 관객분들은 똑같을 텐데 제일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그 균열이 된 그 막 갈라져 버린 그 얼음의 그 어떤 거를 건너가는 그 안중근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영화가 또 그 나레이션이 있는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끝날 때 어우 마지막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꽃길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그거를 훗날에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그 이토브로 부분을 그 저격하는 일이 그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장을 저렇게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그 장면이 주는 그 제 마음의 파동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안중근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현빈 씨도 영화 속에서 그런 내내 그 안중근처럼 그런 마음의 불안감 또 그런 내내 고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또 다독이고 용기를 내서 막 연기하고 그런 어떤 심정이 현빈 씨하고 안중근의 마음하고 겹쳐지면서 그 현빈 씨의 그 눈빛 그런 표정이 너무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그 무사에서도 사막 장면 있잖아요.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사막 장면이 있는 두 영화를 가지고 또 만나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 그 김성수 감독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일단 감독님 무사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고 그 당시에 그런 무사라는 영화는 정말 지금도 나오기 힘든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근데 감독님도 그렇게 막 정말로 힘든 자연 막 그런 굳이 그런 데 가서 안 찍어주셔도 될 텐데 그런데 찍는 이유가 있어요. 감독들이. 그건 뭐냐면 그런 힘듦을 느껴야지 뭔가가 화면에 그게 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화 속 인물들도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찍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니까는 이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와 우리 독립군들이 그 힘든 여주,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이거 조적지열이죠, 그냥. 이거는 뭐 비교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힘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컸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데리고 그런 오지 한지들을 막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낸 거죠. 그 몽골까지 막 가고 거기 홉스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몽골의 북쪽입니다. 울란바토르까지 비행기 6시간 타고 거기서 거의 한 이틀을 또 비프장도로로 계속 가야 돼요. 또 겨울이니까 더 오래 걸리죠. 그러면 몽골 현지인들이 겨울에 거길 간다고 그러면은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가냐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겨울에 가면.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북쪽이니까 거기 피서지로. 우리 이제 찍어야 되니까는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현지 코디네이터가 그러는데 이렇게 영화 작품을 찍은 거는 유일하다 겨울에 거기 와서 다큐멘터리 이렇게 찍은 적이 있는데 뭐 여행 프로그램이나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그 사이에서 그 힘듦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이제 박훈 배우신데 서울에 보면서는 사실 그 문일평은 주로 이제 도청을 하면서 좀 편하게 계셨잖아요. 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번 작품에서는 직접 또 삭발도 하시고 그 특히나 뭐 눈밭도 그렇지만 사실 그 독립군 못지않게 너무 힘들게 지내셨죠. 네. 근데 방금 두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 안성기 선배님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시간에 이렇게 길어지니까 제가 선배님 많이 심심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배님이 야 이건 기다린 것도 아니야. 내가 무사할 때 이렇게 하면서 무사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그 대자연에서 이렇게 돌 주우시면서 돌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버티시고 나중에 그게 영화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촬영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한산이라는 영화도 그 블루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안 찍고 블루스크린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영화야. 해를 기다리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고 그냥 겸손해지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영화야.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얼빈에서 그걸 만났습니다. 네, 하얼빈에서 해를 기다리고 눈을 기다리고 정말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게 배우로서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되게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작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작품에서 다 서울의 봄 때는 죄송했어요 선배님들한테. 저는 밀폐된 공간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고생 선배님들이 다 하시고 저는 되게 따뜻한 세트에서 이렇게 헤드폰 쓰고 찍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다음 주인가 이제 막 광주 가서 막 바깥에 촬영을 하는데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촬영을 주시고 선배님들이 막 걱정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데 근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난 여기서 찍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부터 좋은 컨디션으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우미로 감독님하고 찍을 때는 정말 빌런이고 정말 그 라트비아에서 찍을 때 아까 감독님도 살짝 여쭤봐 주셨는데 그 마차씬, 액션씬 이런 거 찍을 때 사실 생각보다 로케이션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의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탄도 터트려야 되고 이러면 사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많이 집중을 요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그 마차를 따라가는 씬을 찍을 때 막 액션 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안 찍으면 이거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다음날로.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아대 차시면 그냥 하세요. 그냥 바로 가세요. 좀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찍게 되더라고요. 네, 돌바닥에 그냥 그거 다 막 그냥 했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제가 자청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정말 영화가 이런 것이고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두 감독님의 영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현장에서 이 두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이 좀 이래서 좀 다른 것 같다 이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늘 이거는 불문율 같은데요. 전 세계 저도 배우를 하기 전에 여러 직업을 거쳤습니다. 알바도 하고 이렇게 많은 직업을 거쳐봤는데 제가 다른코 얘기하지만 감독님들이 스태미나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스태미나 좋은 분들을 지치질 않으세요. 두 분 다 되게 공통돼요. 그러니까 촬영이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으세요. 절대로.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프셔도 그냥 하시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스태미나를 저는 한 씬하고 나면 녹초가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들어가서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감독님들이 너무 스태미나 좋으니까 거기서 티도 못 내겠고 눈치를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건 하얼빈 하면서 중간에 감독님이랑 이제 중간에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눈이 정말 눈이 약간 부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술 마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부어 계세요? 그러니까 우셨대요. 독립군들이 막 고초를 겪는 장면 이렇게 찍고 거기에 희생된 이런 사람들 이런 내용을 찍은 다음이었는데 감독님이 오늘 그런 장면들을 찍으면서 본인도 데이라는 영화를 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날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면서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거 디렉터겠습니까? 예. 감독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형수님한테 전화해서 엄청 우셨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거 힘들어서 울었어요. 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런 마음이 있어야 수장으로서 이 영화를 끌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청수 감독님하고 작업할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진 않는 그 첫 회식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전체 회식이었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잘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최고의 스태프들과 일합니다. 배우들한테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잘해야겠다. 여기 스태프들에게 존중하고 왜냐면 촬영을 하다 보면 저희도 감정을 갖고 일하는 일이니까 감정이 태도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예민한 씬들을 찍거나 이랬을 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툭툭 말이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작업에 임해야 되는지가 정신이 번쩍 들고 이렇게 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 팀이 되어가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현장을 끌어나가시는 그 힘 두 분이 그런 거 굉장히 공통적이신 것 같고 그 뜨거움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 스태미나 그게 가장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제 꿈이 우리 김성수 감독님처럼 이렇게 계속 영화를 찍는 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김성수 감독님 워낙 열정적이신 걸 이제 워낙에 한국 영화의 레전드시고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올 때 사실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감독님 이력을. 뒷조사까지는 아니고 찾아봤는데 저도 좀 현장이 좀 뜨거운 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감독님 이력이 맞는다면 저랑 생일이 같으시더라고요. 7월 30일 맞습니까? 네. 거의 사주도 같은 거 같아요.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생일은 저랑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년월일을 가짜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성수 감독님께서 그 영화에 대한 그 인상을 말씀해 주신 가운데 안중근 장군님 외의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캐릭터들 중에서 좀 콕 집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훌륭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연기 다 잘하는 사람들만 나왔잖아요. 또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 특히 릴리 프랭크도 또 나오고 그랬는데 먼저 제 옆에 있는 박훈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하얼빈을 영화적인 영화라고 했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떤 사람한테도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듯이 훈 씨는 좀 배우 같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연극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막연히 생각하는 저런 사람이 배우야 라고 하는 그런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배우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원래는 저랑 친한 이제 추창민 감독이 저한테 추천해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됐는데 박훈 씨가 이러면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캐릭터, 또 대사,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몰입이 엄청나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연기해야 될 캐릭터를 어금니에 깨물고 아주 이렇게 연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대사를 한마디 하거나 눈동자를 쳐다볼 때 마치 그 캐릭터의 어떤 혈흔들이 터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 배우가 정말 이렇게 온몸으로 자기 캐릭터를 자기한테 투영해서 하는 연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번에 영화 하면서도 이제 악당이 별로 많이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리 가소라는 악당 혼자서
그 엄청난 우리 독립군 역할을 했던 수많은 배우들을 다 상대할 정도로 강력한 느낌의 그 빌런을 연기해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아마 우 감독님이 이 빌런 설정이 그 상징적인 그 이토로 말고 오리다소 하나로도 이 독립군들 전체를 맞서는 그런 상대역으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게 느껴지셔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박군 씨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너무 대단해서 앞으로도 또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박군 씨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박정민 씨도 좋아하고, 아까 이제 그 대기실에서 제가 그 이제 이창섭을 연기했던 이동욱 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현빈 씨도 있고 전영 씨도 있는데,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제 김상현 역할을 했던 조우준 씨. 스테이크 먹방 얘기가 많이. 그렇죠. 스테이크 먹방 그 지금 툭 고기를 던져주니까 그거를 막 먹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한 장면은 뭐 아마 한국 영화의 명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가구 역에서 그 이제 박정민, 우덕순하고 둘이 같이 이제 있으면서 그 자기를 실토하는 장면에서도 그 장면 보면서 저 장면 찍고 싶다. 연출자로서 너무 좋은 장면 보면 나도 저거 찍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장면에서는 그 두 배우의 그 연기가 너무 멋졌습니다. 지구에 오셨으니까 이제 비하인드를 조금 하나 풀자면, 방금 좀 얘기하셨으니까 그 장면을 비하인드가 했습니다. 이제 라트비아에서 찍었어요. 실제 그 라트비아의 그 철도 역에서 실제로 그 공간을 좀 체가구역 아닙니다. 실제 역이고 라트비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역인데, 그 역을 이제 한 부분을 저희 이제 미술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장면이라서 조명 세팅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배우들이 다 세팅을 한번 그 전까지 찍었어요. 딱 그 전까지 그 장면 전까지 같은 그날. 근데 끝나고 리허설 한번 하고 하자. 내일 찍을 건데 이거 리허설 한번 해보자고 그냥. 그래서 그게 풀샷으로 이렇게 카메라 대고 리허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 리허설 장면이. 네. 그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게 근데 홍경표 감독이 그걸 돌리신 거예요. 그냥. 뭔가 좀 감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풀샷이에요. 근데 그걸 했고 저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간단히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이제 찍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죠. 실상 딱 이제 본차로 딱 들어가는데 아무리 찍어도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도 이제 촬영 감독님이 그걸 이제 촬영을 해놔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배우들 이 장면이 좋으니 이거 그냥 내가 컷을 안 나눌 테니까 그대로 가자고 그냥. 나중에 이제 눈물 흘리는 장면만 좀 얼굴을 딴 거고요. 그건 리허설 장면을 저기 넣은 겁니다. 정면에서 지금 뒤에 마지막에 지금 미디어 풀샷. 예. 그 다음부터 배우들이 감독님이 가볍게 해보자 그러면 불씨가 나왔어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저는 리허설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배우들을 처음 봤거든요. 감독님이 그냥 가볍게 해보자 그러면 이거 분명히 돌릴 거야 이러면서 정말 혼신을 다하더라고요. 근데 리허설 할 때는 배우들을 보고 저도 그렇게 주문하고 배우들 자신도 그렇지만 한 자기 연기 한 70-80%의 생각만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할 때 더 진짜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이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고 이제 뭘 만들어가니까 자꾸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냥 실 빼고 그냥 쭉 그 상황에 그냥 몰입돼서 해버리는 게 오히려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거죠. 또 우리 홍경표 감독이 대단하신 게 촉이 좋으신 게 그걸 또 딱 촬영을 하신 게 말 안 했으면 못 건지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찍으면서 계속 고통스러웠겠죠. 왜 리허설만큼 안 나오지? 왜 리허설만큼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그냥 얘기 나누면서 계속 그냥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제 또 이제 좀 객석의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됐는데요. 그 질문 선택되신 분들은 나중에 그 테슬로에서 그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선물이 예, 그 광복 연필이라고 동화 연필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손 들으시면 여기 두 번째 줄 받겠습니다. 예, 손 들어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우민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얼빈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이창섭에 대해서 어디 계시죠? 구경 때문에 안 보여. 이제 봤어. 아까 이제 이야기 나누실 때 특별히 이제 1분구 외에는 별로 그렇게 뭐 빌런 같은 캐릭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빌런의 캐릭터여도 안중근이랑 좀 대척에 있는 인물이 이창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중근 같은 경우에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인물이고 이창섭은 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영화 처음 부분에서 전쟁을 그 일본 포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처음에 최초의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느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창섭이 안중근은 고결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창섭 캐릭터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하셨는지 안중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창섭이라는 캐릭터를 안중근 캐릭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한테 없는 지점. 그래 어떤 안중근은 자기 원칙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죠. 저 이창섭한테의 원칙은 이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뭐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안중근이 할 수 없는 지점인데 그래서 그 안중근에 없는 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다 보면 이창섭에서 바라보면 또 이창섭의 없는 점이 안중근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창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게 고결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는 가령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 캐릭터가 물론 이등망문을 죽였지만 그 죽인 것도 사실은 모두가 살려고 저는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살리려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실제로 동양평화론을 계속 주장하셨거든요. 한중일이 계속 평화롭게 공존해서 살아야 된다. 서로를 침략하지 말고. 그런 지점에서 아마 이창섭이 되게 고결했다고 저는 고결하게 느꼈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 모리도 아마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면 살려줬지만 모리 입장에서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만 안중근은 그래도 살렸으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모리가. 안중근은 어딨냐고. 한 10번 이상 물어보죠?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사실은 대본에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그 다른 방식으로 묻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안중근과 도코타로 바꿔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저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대본을 상징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상징하는 바로 읽었거든요. 좀 시처럼 대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이 대안의 혼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창섭이라는 인물은 뭐 투쟁의 역사 같은 느낌이고 좀 용맹한 투쟁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 그 공부인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의 한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응축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영화에서는 그 내용을 작성했지만 동학운동을 했던 우리 우덕순 역할 같은 경우는 뿌리, 뭐 어떤 신의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래서 저는 그 모리다소와 그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에 제국주의 일본에 투영해서 그 이등병문이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정신이라면 이 사람의 행태와 어떤 모습으로 대륙에 대한 끝없는 집착 같은 모습을 안중근한테 보여줌으로써 그 제국주의 일본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상징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중근의 정신이 계속
찾는 사람, 관객한테 저놈을 이렇게 미친 듯이 안중근을 찾을까? 라는 궁금증을 안겨줄 수 있다면 결국에 그걸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안중근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안중근은 어디냐?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감행하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 빌런이지만 그런 질문을 제 나름의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뭔지 제가 느끼기에 일본 사람들은 모리도 그렇지만은 뭔가 죽음으로써 자기 뭔가 이렇게 명예를 회복한다거나 항상 그런 식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진 상황 속에서도 그게 한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되게 모진 생명력이에요. 우리나라가 되게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고 그랬잖아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복해 나가거든요. 지금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민주화 항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개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안중근 또 의사가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그 모진 생명력 끝까지 우리가 아니면은 그 다음은 계속 미끄럼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여기까지 했고 죽었고 그러면 니네 산자들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니들이 이제 싸워라. 그리고 니들이 싸우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싸울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마디 못하면 사실 저는 그 이창섭 역할을 했던 이동욱 씨가 저런 매력이 강렬한 거칠고 아주 남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이동욱 씨한테 푹 빠져서 봤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안중근은 고결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치유를 맞이하는 장면에서는 지금 감독님 설명을 들으니까 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근의 다른 일면을 반영한다는 측면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박훈 씨가 안중근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모리를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려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안중근의 고난이 시작됐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사실은 더 증오하고 미워하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 저 모리가 안중근을 잡아서 그러면 죽일 건가? 살려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는 나중에 반복되니까 모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완벽한 인간?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인간의 형태에 대한 열망? 이런 거가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모리한테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때 모리가 자기한테 결여된 어떤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끝까지 저 모리는 안중근이라고 하는 마음의 이상향에 닿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할든역에서 공부인이 딱 이렇게 막아서는 장면에서 좀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런 관객으로서 통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거는 안중근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상향 하지만 자기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거를 계속 묻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한 말씀도 못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3번 봤어요. 3번 봤는데 3번째 보면서는 살짝 좀 눈물이 났거든요. 어떤 장면에서 눈물이 났냐면 영화 속에서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잠깐 대열에서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보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가지고 일단 끌어안으면서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창섭은 그게 불가능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창섭이 안중근에게 느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희한하게 이제 그 장면에서는 안중근 장군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문이 열리면 달려가서 끌어안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울컥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단 통로 쪽에 계신 분 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민호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IMAX 그 비율 카메라를 썼다고 했는데 혹시 그걸 쓰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뭐 그냥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건 없었고 저한테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RE65라는 카메라를 썼는데 사실 그런 카메라를 감독으로서 제가 영화를 언제까지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썼다는 건 저한테 큰 행운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전작에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인물의 단독샷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동지에 대한 영화였기 때문에 한 샷에 뭔가 다 넣었어야 됐어요. 우리 동지꾼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대자연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을 작정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RE65라는 카메라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다 담아도 해상도가 워낙 6.5K라서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인물 하나하나가 잘 보일 수 있어서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힘들었던 거는 제가 그 전작에서는 보통 카메라를 항상 2대, 3대씩 돌려서 찍었거든요. 드라마를 찍을 때도 보통. 근데 이번에는 그냥 롱캠으로만 거의 찍었어요. 정말. 폭파심 빼놓고는 그게 처음에는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카메라를 2대, 3대 돌리면은 같은 장면을 찍더라도 이제 나중에 편집할 수 있는 커트들이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캠으로 찍다 보면 이제 컷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니까 좀 감독 입장에서 처음에는 좀 불안하죠. 나중에 편집할 때 이제 소스가 없어지니까 어떤 그런 어떤 지점들이 좀 있었죠. 네. 그 촬영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촬영할 그 음악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좀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지금 조영욱 음악 감독님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촬영한 첫 한국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게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 정말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데여가지고 조영욱 음악 감독님이 아마 영화 들어가기 뭐 1년 반 정도 전부터 계속 뭐 편지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으신 분들도 이 영화의 또 음악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실 것 같고요. 바로 그 스타워즈에서 그 존 윌리엄스의 그 음악을 했던 곳이고 런던 올림픽 개편학식도 연주했던 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도 저는 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했습니다. OST가 아마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음악 들을만 하죠. 사실 되게 런던 심포니가 했고 운 좋게도 그것도 스케줄이 맞아서 한 겁니다. 뭐 된다고 뭐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레코딩 자체를 그 비틀즈가 했던 그 에비로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스튜디오에서 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음악은 아마 들으실 나중에 또 우리 음악 감독님이 또 에피로드 내려고 하시니까. 네, 또 다른 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세 번째 줄. 박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민호 감독님 전 작품인 그 남산의 부장들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랑 그 지금 하얼빈 같이 찍었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랐는지? 굉장히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산의 부장들을 그 감독님과 찍을 때는 제가 영화 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험도 많지 않은데 하필 대배우 또 이병헌 선배님과만 찍는 씬이었어요. 그 한 4-5씬이. 그러니까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막 숨이 막힐 정도로 항상 좀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을 받은 기억이 많지 않아요. 제 기억에. 그 정도로 생각이 안 나죠. 감독님도 힘든데, 감독님도 저한테 너무 대감독님이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영화적으로 봤을 때 편집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이렇게 안 나오긴 했지만 그 작업이 저한테 굉장히 큰 밑거름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병원 선배님 같은 대배우와 이렇게 해본 것과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영화를 나중에 남자의 부장들을 봤을 때 너무 멋진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와, 내가 이 작업을 했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셨지만 추창민 감독님하고도 작업을 하고 또 김선수 감독님하고도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이런 영화 일이나 작업에 대한 태도나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기,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얼빈에서 감독님을 제대로 봤을 땐 저도 나름 열심히 돌을 닦고 이제 수련해 왔고 감독님과 만나서 딱 했는데 와, 일본이네. 이 자연에서 실사로 찍고 아직 멀었구나. 아직 이 내공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해주는 작업. 그러니까 참 저도 어떤 이 과정 안에서 계속 배우로서 한 스텝 한 스텝씩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조금만 더 고칠게요. 정말로 이병이란 대배우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정말 잘했어요. 제가 못해서 통편집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이 내용상에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한 거지.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아쉬웠고 그래서 이 몰이라는 역할이 저한테 제 대본에 쓸 때 저는 박훈 배우만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바로 쓰고 대본을 서울의 봄을 찍고 있었어요. 서울의 봄을 찍고 있었어요. 부산 호텔 앞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절대 이번에는 편집이 될 수 없는 캐릭터가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대본도 아니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대본 보고서 이제 일본군이니까 그 일본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요, 박훈 배우의 저 일본어 실력은요 릴리 프랭키가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다고. 그 정도로 정말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의 시대의 일본어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일본어가 약간 고어체, 문어체. 정말 대단한 배우. 감독님도 좋아하는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의 시점에서 이토히로 보면 저희 나라의 시점은 어쨌거나 그들의 시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작품을 선택해준 큰 용기가 있는 배우분에 대한 그분이 오셔서 제가 이걸 허투루 했을 때 야, 한국 배우를 대충 하던데? 이런 느낌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도 그렇게 어렵게 선택해서 이 작품에 참여해 주셨는데 나도 어떻게든 그분이 보였을 때 그 일본 분들이 보였을 때 조금이라도 그래도 저는 애썼네 라는 느낌은 주자 이런 마음을 갖고 좀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굉장한 용기죠. 왜냐하면 그 봉오동 전투에 출연했던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돌아가서 아마 CF가 다 잘려나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히나 이번 작품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용기로 출연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질문을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저는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 굉장히 여러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그래도 혹시 마지막 질문 그래도 감독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러면 짧게 해주시죠. 네. 그래도 과부 쳐드리세요.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질문을 하시되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오신다길래 제가 서울범이 1312만 해가지고 1000만 넘었지 않습니까? 그 넘게 된 배경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몇 번을 N차 간다는지 한 23번 정도 했더라고요, 서울범은. 근데 지금 하얼빈 같은 경우는 제가 25회 정도를 N차 관람하고 하고 있는데 집이도 지난 8일날 홍경포 차기 감독 돼가지고 집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김선 감독님이 하게 뭐냐면 저희들 볼 때도 했는데 마지막에 이태신 장군이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장면, 원래는 사실은 서울범 역사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걸 의도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거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독님
대답해 주시죠. 그래도 워낙 그러면 바로 답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12.12는 어떤 반란군들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빼앗겼잖아요. 10년이 넘게. 근데 저항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저항했던 분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항했던 분들의 저항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픽션의 어떤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이창섭 역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창섭이 저도 보면서는 그 장면, 영화 속에서는 이창섭 장면이 이창섭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창섭이 죽으면서 그 안중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너네들은 그 사람의 뜻을 몰라라고 할 때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창섭이 사실 속으로 저렇게 생각했잖아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안중근이 제가 안중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옛날부터 알 때 제일 속상한 게 좀 몇 개 됐어요. 일본에서 안중근에 대한 거를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안중근을 범죄자라고 하더라고요.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안중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중근은 여기 모리다소를 살려줬잖아요. 포로로 잡힌 사람을 그 당시에 살려주고, 자기가 이 독립운동에서 자기가 제거해야 될 사람, 없애야 될 사람을 이제 그런 모든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흉을 찾아서 그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가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창섭 같은 독립운동은 당장의 싸움, 눈앞에 보는 거. 우리도 매일 오늘의 그 중요함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의 이득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지만, 안중근은 그 방향을 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이 했던 독립운동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그런 저항과 투쟁의 방식, 그 다음에 사상적인 토대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길게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레이션을 나오니까 제가 더 뭉클하고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너무 좋았던 장면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가름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성수 감독님 모시고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시간 정말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래도 끝으로 마지막 말씀. 예, 오늘 말하겠습니다. 저희 롤 모델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감독님과,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박근배와 같이 지구에서 정말 영광이었고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감독님 지금 어떤 말씀의 어떤 연장선이기도 한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일사년이죠. 일사년이가 120년입니다. 8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정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얼빈 능거가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홍범도 장군의 업적도 다 없어졌습니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친일파들의 행적이 올라갔는데, 제 생각엔 그러면 제목을 바꿔라. 이달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달의 친일운동으로. 그러면 될걸. 굳이 이달의 독립운동에 그 친일파들의 행적이 대신 올라갔던 거는 정말로 분노를 묻지 못하는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또 영화 관람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집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설레임만큼의 즐거움과 또 유익함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극장은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영화하면서 참 관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더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 기준에서. 그런데 이렇게 집이하고 나면 이렇게나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희망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 배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길게 얘기해서 하얼빈은 꼭 극장에서 봐야 돼요. 저기 아까 선생님도 20번 넘게 보시다 그러는데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봐도 너무 재밌고 너무 근사하고 너무 매력적인 그 작품입니다. 여기 하얼빈을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와주신 건데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주변 분들에게도 더 말씀해서 하얼빈은 꼭 극장에서 꼭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년 전에 서울의 봄 그리고 작년 말에 이 하얼빈 이 두 영화가 없었으면 지금 한국 영화가 얼마나 허전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새해가 됐죠. 6월 7일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요. 네, 하얼빈은 그때까지 계속 상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 많이 내주시고 엔차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